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재정절벽 위기감 고조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3분기에 들어 가장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총파업과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메가뱅크와 공공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무실되면서 핵심 계열사인 산업은행의 실적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을 대규모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앞으로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15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2부에서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관련된 공약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원룸 임대사업, 시장에서 큰 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도 좋고요. 그다음에 원룸 시장 관련된 정부의 정책, 여러분의 관련되는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2000-4974부터 5번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 등락이 심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시스코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는 속보 보도되면서 뉴욕 증시 빠르게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S&P 500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보잉이 큰 폭으로 내려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체이스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1.45%, 185.23포인트 내려가면서 12,570.95 기록했고요. 나스닥 1.29% 하락해서 2,846.81, S&P 500 지수도 1% 넘게 급락하면서 1,355.49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출발부터 불안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세 보였는데요. 산업 생산이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그리스의 불황이 심화된 것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얼마나 내려갔는지 살펴볼까요? 영국 FTSE 지수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11%, 64.24포인트 내려가서 5,722.01. 독일 닥스 지수 0.94% 하락한 7,1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89% 밀리면서 3,402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전날 너무 많이 내려가서 우려가 됐는데 어제는 다행히 주요국 지수들 빨간불을 켰습니다. 중국에서는 18차 당대회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전된 부분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8,664.73 그리고 2,055.42를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2%, 253.34포인트 급등하면서 21,441.99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5원 내려간 1,084.9원에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로 소폭 상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재정 절벽 우려와 소매 판매 지표 부진에 힘을 내지 못하고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폭격을 가해 하마스 최고 사령관이 죽는 등 사건이 커지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크로비앤 핀치는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등에 업고 장중 31%까지 올랐고 적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조정이익이 예상보다 좋았던 스테이플스도 한때 4.62%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할 네뎁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도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소매 매출이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이 0.3% 줄었다고 미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북동부를 강타한 것이 소매 매출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상당수 부분에서 수요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폭은 시장 전망치보다 컸습니다. 대부분의 부분이 감소세를 비롯했고 특히 자동차 판매는 1.5% 급감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하마스 최고사령관이 죽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전했는데요. 이런 요인으로 시장 불안감도 상승해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 하루 만에 방전하며 1%가량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산업 생산이 3년의 최대폭 하락세를 나타냈고 대형 기업 실적이 전망치에 밑돌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그리스의 경기 침체가 악화됐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유로존 산업 생산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앞서 8월에 0.9%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2% 하락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정제는 구제금융의 조건인 긴축 여파로 1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6.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하락했습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현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3분기에 들어 가장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통계청은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보였던 6%대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비교하면 3분기의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이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총파업과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유럽 노조 총연맹은 유럽인 행동과 연대의 날로 선포했고 23개국 40여 개의 노동단체들이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노동계는 예산 삭감과 엄격한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장기화하고 악화시켰다며 각국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산업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렸던 메가뱅크와 공공금융기관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던 산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메가뱅크, 글로벌 IB를 지향하며 지난 2009년 출범한 KDB 산업금융지주. 산업지주는 민영화를 통해 50여 년 동안의 공공금융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여론 조성 실패로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됐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민영화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조건이 달라졌을 때 기업 가치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이 핵심 계열사인 산업은행의 실적과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기업 구조조정 난항, 글로벌 여건 악화 등이 겹친 겁니다. 소매금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순이자 마진, 총자산 수익률이 모두 쪼그라들었고 직원 1인당 생산성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산은의 소매금융 확대가 금융업계의 과당 경쟁을 초래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동반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유성, 강만수로 이어지는 청와대 측 인사들이 산흥 수장으로 자리하며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부작용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강 회장은 자회사인 KDB 자산운용을 살리겠다며 월가 출신의 데이비드 전을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KDB 자산운용의 3년 수익률은 10.33%로 38개 자산운용사 중에서 35위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체질 개선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사는 정권 교체 이후 글로벌 경영 시장이 개선될 때까지 보수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채권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에서 4일 열린 FOMC 정례회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의사록은 참석자 상당수가 고용시장의 확실한 개선을 위해 추가 채권 매입이 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2% 감소보다 저조한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가 부유층으로부터 앞으로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오는 16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상위 2%,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끝내고 이들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초로 임박한 이른바 재정절벽을 타개하려는 조치지만 미국 공화당이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처방책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디자인과 성능을 대폭 개성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이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닌 부분 변경 모델을 말합니다. 높아진 고객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선보여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는 침체된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신차급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르노 삼성이 뉴 SM3와 뉴 SM5 플래티넘을 출시한 데 이어 기아 자동차도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New SM3, smart life for customer. Very good design, innovative features, especially with digital technologies, best fuel efficiency. No doubt, new SM3 will be a new step forwards the Korean story of SM3. 이번 더 뉴 K7은 고급감과 세련감이 이전 차량보다 더 강화되었고요. 또한 최첨단 사양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이 대거 적용되었으면서도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내년 K5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에쿠스와 한국 GM의 경차 스파크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내수 시장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선불카드 하면 좀 생소하시죠? 실제로 국내에선 그동안 선물용 기프트 카드가 쓰임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카드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선불카드를 새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체크카드처럼 카드에 담긴 액수만큼 어디든 쓸 수 있는 다양한 선불카드가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다 보니 선불카드, 즉 프리페이드 카드 이용은 미국 내 지급 결제액의 2.2%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선 더 미미해 5만 원, 10만 원권 등 일정한 돈이 미리 적립된 선물용 기프트 카드 외엔 쓰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소했던 선불카드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내 한 카드사가 일본 내 선두권인 스미토모 미츠이 카드와 제휴해 관광객용 선불카드를 만든 겁니다. 선불카드를 일본에서 사오면 국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고 충전도 가능합니다. 환전 수수료만 내면 돼 국제 브랜드 카드보다 1에서 1.5%가량 수수료가 낮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국제 브랜드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보다 약 30% 절감할 수가 있어서 면세점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30만 명.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스미토모 카드, 한국 트러블 프리페이드 카드, 한국에서 만나요? 관광객과 가맹점 모두 이득인 이번 선불카드 사업 모델은 앞으로 중국에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관광객 유치의 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이번엔 집중 관찰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 현대중공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최근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1위의 조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업보다는 오히려 이제 해상 플랜트라든지 발전 설비, 화공 설비 이런 부분들로 플랜트 부분을 계속 좀 넓혀가고 있는 전체적인 건설과 조선이 어우러진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속회사로는 현대오일뱅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최근에 이어지는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주가 좀 많이 부진한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일뱅크도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은 상태라서 시장 진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현대중공업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현대중공업 접근해야 될지요? 네, 최근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마땅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네.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힘없이 20만 원이 어제 무너졌는데요. 예. 전년에 55만 원과 비교한다라면은 상당히 3분의 1은 아니지만 거의 5분의 2에 가까운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최약세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도 사실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종 자체가 최근에 많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장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최근 특징이 지지선, 바닥선이라고 불려지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또 한 번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역시 현대중공업도 22만 원대에서 다시 급락하면서 20만 원이 깨진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를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급한 매물들은 좀 많이 정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미국 시장에서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호재가 좀 나왔을 때만 좀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로서는 좀 팔기도 아까울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손절보다는 좀 관망 사인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망을 권해드립니다. 지난번에 포스코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상 현대중공업은 20만 원 위까지 좀 회복하는 흐름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2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뒤에 좀 등락이 있어줘야지만 바닥이 좀 잡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매수든 매도든 이렇게 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좀 관망 사인을 드리면서 좀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도 빨리 하셔서 거의 래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고해드린데도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경제 관련된 정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화요일엔 박근혜 후보의 정책들을 살펴봤고요. 어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요. 안철수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할 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02-2000-4974에서 5번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사실 어제 그 안철수 캠프의 정책자장인 장하성 교수가 매경 이코노미스트 강연을 이제 했었는데 네, 그 자리에도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캠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대선에서의 그 경제 정책들 큰 기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그 장하성 경제 총책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안철수 캠프의 기본 생각은 그 생각은 지금의 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틀이라는 게 이제 재벌 중심이고 그분들 생각에는 재벌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이제 저는 보는 사람들 시각은 다른데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이고 이 재벌 중심의 틀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미래도 계속 좋다는 보장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은 앞으로 계속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새로운 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틀이 뭐냐? 혁신 경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지금의 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틀의 중심인 재벌을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 구조인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안 후보의 관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벌 관련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장 그야말로 메가톤급 정책이 뭐냐면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직속 재벌 계획 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아주 메가톤급인데 옛날에는 이제 어느 급인가요? 장관급? 그거 당연히 그건 장관급을 떠나가지고 메가톤급이 되는 거죠.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면 옛날 우리가 위원장은 대통령이 하고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힘이란 건 말도 못했죠.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그냥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죄송합니다. 대통령 직속 재벌계획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재벌들이 계열 이사가 많은데 이거를 계열을 분리해라 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재벌 경제의 기본적인 구도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나 문재인 후보보다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일단은 금융 사회에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정책이 실현이 되면은 어떠한 파급 효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의 대주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계열 분리하라고 명령할 겁니다. 그러면 계열 분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확 낮아지죠. 왜냐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마 합하면 한 8.8%쯤 되거든요. 그럼 8.8% 없어지니까 현재 삼성의 이건희를 비롯한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그 친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8.8%쯤 돼요. 그러면은 현재 그 두 개 합해가지고 이제 그 8.8%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포함한 한 17%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는 약 50% 이상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분리시켜버리면은 과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문제가 현재 이건희 회장과 그 친족이 가지고 있는 일가 가지고 있는 8.8% 가지고 삼성전자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그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50%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제 그 장하성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지난 20년간 보면 뭐 10대, 20대 대기업들이 외국의 어떤 적대적 M&A에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틀 속에서의 얘기였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주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한 주에 대해서 차등 의결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통 10배, 20배 정도액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거의 황금주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선진국은 그 경영 안정을 중시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경영 안정이 아니고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이 구도를 깨겠다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10%도 안 되는 대주주 지분 가지고 경영 안정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경영 안정 문제가 생겨. 둘째로는 사람들이 이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분율이 점점 적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 같은 걸 위해서 새로운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IT 산업은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니 뭐 그다음에 뭐 노키아 했지만 지금 다 몰락했거든요. 예. IT는 그때 항상 속도전이죠. 선제적 투자를 속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런 그 많은 규제 속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속에서 과연 존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구도를 깨야 한다는 구도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의사였었지만은 또 기업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시장의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현재 연간 매출액이 180조입니다. 180조인데 한 대체로 한 1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요. 예. 전자 자체만. 삼성전자 외에 이제 그게 납품하는 여기가 연관 산업하면 한 8, 90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 이제 그 기업 하나만 보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180조를 갖다가 1억 원짜리 기업으로 나누면은 18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짜리 기업이 18만 개면 한 명씩만 고용해도 그 18만 명이다. 고용 창출 2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단순 심법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은 1억 원짜리 기업으로 나누어진 18만 개의 기업이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파괴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이 되는데 그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해야 단순히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단순히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어제 이제 말씀은 현대백화점 예를 들었거든요. 그때 예. 똑같은 얘기인데요. 현대백화점 매출액이 약 뭐 천 얼마라고 그러는데 억인가 뭐 그런다네. 그러면 그것이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을 갖고 있으면은 현대백화점 고용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고 신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예.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는 이제 거기 봐서 이제 거기서 혁신 경제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작은 기업 하나하나가 혁신적인 단위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면 저도 그걸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강소 중소기업이 나와가지고 사실 독일 경제가 좀 그런 독일처럼 잘 모델이죠. 되면 좋은데 예.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도 우리는 첫째 강소기업들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예.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내놔도 그런 시계 같은 제가 시계 이런 거 전부 글로벌 경쟁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우리가 오늘 재벌 이만큼 키운 데는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나와야만 강소가 된다는 거예요.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그때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재벌, 포스트 재벌이라고 그래요. 재벌 이후에 우리 경제 방향은 벤처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벤처 기업을 육성 정책을 하자마자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정부의 지원 방침만 거의 따먹으려고 그렇죠. 벤처가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벤처로 등장하는 바람에 나중에 거품이 오히려 생겼죠. 거품이 생기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은 저는 상당히 후퇴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벤처 기업이 된 기업,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들마저도 코스닥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런 우려를 다시 답습하면 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미국 같으면 그렇습니다. 미국 같으면 철저하게 시장에서 경쟁돼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나스닥 상장의 성공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렇게 시장에서 검증된 그 강소 기업들이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처럼 짧은 시간 내에 정부가 지원해서 틀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 1997년도에 코스닥 그 붐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예.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실험을 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를 추격자가 많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킨 이 틀을 깨고 새로운 그런 걸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런 실험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또 실험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냐?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안 후보의 그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또 우리 장학석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참신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안 후보의 그 혁신 경제의 중심축은 대기업에서의 어떤 강소기업 중심으로의 틀이 옮겨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첨언하면은 저도 그 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강소 중소기업이 가야 되고요. 그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수출하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입 비중이 50% 넘거든요. 그런 걸 깨기 위해서도 수출을 옮기가 국내에 퍼지기 위해서도 강소 중소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강소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강소 중소기업이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나올 때 강소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 아이디어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재벌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이제 순환 출자 금지에는 이제 신규만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이 있고요. 출자 총액 제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보다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입점 허가제는 추진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주요 재벌 관련되는 경제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지금 말씀 순환 출자 금지인데 여기 보면 신규 출자는 금지하는데 기존 출자 부분은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놔두고 두었다가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강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냥 기존 출자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안 하면 개입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한 가지 일이 됐을 경우에 아까와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재벌 기업들이 과연 존립이 가능하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해소하는데 뭐 10조, 20조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 66조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그건 뭐 정말 핵폭탄급이고요. 6대 재벌의 그 순환 출자 비용 해소 비용에서 15조 정도 예상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GDP 2%포인트를 감소시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산분리인데 이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금산분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새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기업들이 돈이 없을 때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릴 때는 말이죠. 빌릴 때는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은행에 그 예금자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금 보유액 매도 몇십 조씩 갖고 있습니다. 은행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은행의 고민이 뭐냐면 돈을 좀 빌려 갈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너무 신용이 없으면 안 되고 신용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 가지 않아서 탈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금산분리를 얘기할 때가 달라진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금산분리를 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은행만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제2금융권도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분리했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거냐면요. 제조업도 상당 부분이 금융을 모르면 안 됩니다.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환 리스크를 해치해야 되느냐. 이런 금융 부분이 예컨대 지휘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이 금융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금융과 제조업이 결합된 금산 복합체예요. 금산 복합체로 가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돈을 벌으면 금융은 자기가 못해요. 돈을 벌으면 그건 은행에 다 맡겨야 은행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굳이 지금 그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들이 큰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이 현금별 대출도 필요하지 않는데 이걸 지금 강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재벌 그룹, 재벌 그 개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에 가지고 있는 금융부문 계열사를 아까 얘기한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해가지고 분리시키면서 재벌을 점점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하성 교수님 말씀은 재벌 해체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순을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고 검사분리를 강화하고 또 이제 기존 순환 출자까지도 손을 댄다 그러면은 근데 이런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가 되면은 재벌 해체가 되겠죠. 아마 단독 대기업으로 가야 될 건데 단독 대기업 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견딜까요?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 같은 현대차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같은 게 이제 서로 독립적인 기업이 됐을 경우에 현대차의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재벌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봤고요. 가장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는 부분일 텐데 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타 후보와 다르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도 재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그것이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더 문제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부채 비율 32%와는 달리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의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라든 지방정부 부채 이런 거 다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면 한 60, 7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타 후보보다도 좀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떤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심 경제인데 어제 장하성 교수님 말씀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인데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적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규제하고 하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해외 나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요를 생각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그 약 108조 매출액 중에서 1억 원씩 매출하는 걸 예컨대 18만 개 만들면은 18만 명 일자리 창출된다. 뭐 이런 이게 핵심 경제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청년들을 갖다 3%에서 5%씩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용 할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기업들은 더 해외로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5%씩 고용 할당을 받으면은 국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엄청 높은데 그러면 더 해외에 나가면 더 이것은 이제 해외로 안 나가고 딱 국내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용이 증가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익이 자꾸 이제 이익 내기 힘들어지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교수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공약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뭐 안 후보와 또 그를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장하성 교수님은 다 아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이상은 좋습니다. 핵심 경제를 간다. 강소기업을 간다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현재 대기업의 일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안 갑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핵심 경제라고 주장했을 때, 야 중소기업에 가라 이제 했을 때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안철수 후보의 경제 관련된 공약들 자세히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지 이제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부 순기능에도 폭발적인 공급 증가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문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정부가 늘어나는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이죠. 2009년 5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원룸이죠. 어느 정도가 공급돼 있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허가를 기준으로 그 국토해양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도입된 이후로 한
한 19만 호 정도가 인허가 나왔고요. 예. 그 중에 한 16만 호가 원룸형이니까 예. 거의 뭐 80% 가까이가 원룸형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공급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죠. 뭐 관련된 아마 정부 지원 정책이 좀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시장 변화가 그 운영 소득을 추구하는 월세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영향을 미쳤죠. 이제 가장 크게는 2%의 저리 융자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건축법상으로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중요한 어떤 그 뭐 규제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설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 공동주택에는 한 호당 한 대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그러니까 뭐 세대수로 따져서 그 3호 정도의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세 가구에 한 대 정도. 그렇죠.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6세대 6호당 한 대 정도만 공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여건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또 그 밖에도 조세적 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취득세가 면제되고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가 되고, 또 20제곱미터 이하의 극소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추가적인 주택 수로서도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아니라 이제 카운트를 안 하니까 다주택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세적인 장치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월세하고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사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 문제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되면서 좀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좀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지나치게 그 뭐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이제 공급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을 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실률이거든요.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30%의 공실률이 있다고 그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입주가 이루어진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고, 인허가 이후에 실제로 지어져서 입주가 이루어지려면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초과적으로 그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향후에는 공실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란 부분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문제점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관련돼 가지고 특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된 지역이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많죠. 그렇죠. 뭐 주로 그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많이 공급이 됐죠. 뭐 구로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그 극소형 주택이 과밀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거 환경의 악화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또 특히 삶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주차 문제가 공급 요건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뭐 원룸형 산다 그래서 차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근 도로에 이제 주차 문제를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이런 공급 과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공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이 지금 30% 육박해 있고 곧 이제 50%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5%일 경우에는 지나봐야겠죠. 그런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근데 이렇게 지금 공급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2%대의 저금리 융자가 가장 큰 아마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다 이게 내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룸형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제 마감을 하고요. 나머지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라는 또 추가적인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할까 하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원룸형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으로 주어졌던 인센티브를 조금 이제 거두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늘은 사실 원룸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유형도 많이 있죠. 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기존에 이제 개별 필지별로 지어졌던 이제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필지 단위 이제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뭐 이렇게 좋은 그 주거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개 필지들이 합쳐져서 혹은 뭐 블럭 단위로 이제 단지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4동의 다세대 주택 그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운데 중종을 둬서 그 중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개선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형 연립, 뭐 단지형 다세대가 어떻게 건축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대안이긴 한데, 그런 뭐 필지 소유자 간의 공동 개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공급되지 않는 게 이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원룸 중심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 수요가 좀 있죠. 있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얼마나 그 공급이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뭐 단순하게 정부의 그 지원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또 거기에 따른 그 소형주택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1인 가구 분명히 증가를 하는데 2010년에 400만 가구에서 2035년에 뭐 800만 가구를 2배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형, 특히 뭐 원룸형 주택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는 청약형 가구예요. 근데 40대 이하의 청약형 가구는 35년까지 200만 가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증가하는 가구는 노년 가구거든요. 근데 노년 가구는 뭐 새롭게 뭐 소형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아니라 자기가 생애 동안 쌓아놨던 자산으로서의 기존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형 주택의 수요가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없는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여건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다세대 뭐 주택에 대한 부분도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뭐 2, 3인 가구용 중형 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뭐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수요에 그 맞는 그 공급 유형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좀 사실은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부에서 관련되는 지원 정책들을 마련할 때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이런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함께 최근 공급 과잉 빚고 있는 원룸, 이 만들어내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자, 이제 박희준의 여보세요 마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내일도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고요. 그 가운데서 또 여러분과 마음에 있는 얘기 서로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